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있고 현재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으로 있는 김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병규 부지사님, 또 김정한 원장님, 나영우 이사장님, 방금 저를 소개해 주신 하문건 위원장님, 또 안광은 사장님, 내외 기업인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훌륭한 이런 컨퍼런스를 개최해 주신 우리 경상남도 이하 여러 단체에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맡은 제목은 해운 조선산업의 탈탄소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초격차로 세계 제1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탄소 그리고 디지털화의 그 상징인 자율운항 선박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법제도가 뒤따라가야 됩니다. 특히 자율운항 선박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타는 배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타지 않는 배가 운항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도의 개선이 없이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을 오늘 제가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문제의 제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탄소는 이미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시대적인 소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IMO를 중심으로 선박의 탈탄소 규제가 이제 강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이미 탈탄소 달성이 이미 가능하다. 신재생 에너지가 여러 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조선을 위한 설계라든지 건조에는 선주의 입장에서는 또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는 자율운항 선박 이것으로 대변이 된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조선업과 같은 경우에 현장 근로자를 찾기가 그리고 또 선원도 이제 구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원양어선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작업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이제 무인으로 사람이 적게 타는 선박으로 바꿔야 나갈 그런 필요성이 또 제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율운항 선박이라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이제 3단계가 있고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는 완전히 선박이 AI를 통해서 혼자 스스로 운항이 되는 반면에 3단계는 육상에서 그 선박을 이제 모니터링 감시를 하고 있다가 필요하면은 원격 조정자가 이제 개입을 하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림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육상의 조그만 방에서 바다에 있는 배를 감시를 하다가 필요하면은 이제 원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바로 자율운항 선박의 3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합의가 필요합니다. 전혀 사람이 타지 않는 배라고 한다면은 현재 배 한 척에 20명 타고 있는데 전혀 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량의 실업이 또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제 탈탄소 자율운항 선박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양을 다니는 대형 선박, 건조하는 것도 대형 선박.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3대 조선, 4대, 5대 조선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탈탄소와 자율운항 선박은 대형선, 소형선, 원양선, 내양선 관계없이 모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편중된 면이 있다. 그래서 좀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 균형 잡힌 실행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뭐 대형 조선소, 또 소형 조선소, 또 조선 기자재에서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조선 산업이 세계 1등을 한 지가 이미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이 관계자들의 노고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사정이 녹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문지상에서는 수주가 지금 정말 많아가지고 정말 뭐 K조선이 부활됐다 이렇게 하지만은 수주를 하고 난 다음에 2년 뒤가 되어야 비로소 선박이 인도가 되게 됩니다. 그 인도가 제대로 되어야 우리가 발주자로부터 계약된 금액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수익이 남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 2년 기간 동안에 건조를 못해서 2년 6개월이 됐다 그러면 그 6개월이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페널티를 다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물고 나면은 남는 게 아마 없을 겁니다. 적자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박 건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자재를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인력의 공급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뭐 타이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서 특별한 인력관리공단을 좀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수출 주도 국가에서 우리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은 수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4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수출 수입 합치면요, 무역 규모가. 그 무역 규모의 한 95%를 선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선박을 우리가 조선소에서 만드니까 이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은 정말 국가의 기여한 산업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해운산업, 조선산업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적 그 설비와 이제 물적 설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선원들이 이제 필요하고, 조선산업과 같은 경우는 뭐 설계하는 이제 사람도 필요하지만 특히 이제 육상에서 이제 그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산직 근로자와 이제 선원들의 확보가 정말 이제 어렵게 되는 그런 현상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그런 뭐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고 또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25만 명이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20년 전에는 50만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 뒤쯤에 우리 조선산업, 해운산업을 볼 때 이 젊은 사람들이 여러 선택지 중에서 가장 하위에 놓을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가로 봐서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저는 젊은 분들 데리고 올 수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형태의 공단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조선 해운 산업의 인력만을 특별히 좀 취급해달라 이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를 통해서 교육을 또 시키고, 또 고등학교 또 마에스터 고등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좀 젊은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신규 인력하면 20대를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50대 정년 퇴직하신 분들도 우리가 새로운 신규 인력으로 가져와야 되겠다는 또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임금도 좀 높게 주고, 그리고 우리가 해운이나 조선 분야에 종사했다면 한 20년 동안 종사하고 나면은 정말 공무원 연금과 같은, 군인 연금과 같은 그런 연금 제도를 통해 가지고 노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자는 것이죠. 예, 그다음 디지털화와 법제도. 제가 이제 법학 교수이기 때문에 우리 디지털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 또 디지털화를 또 촉진시키는 법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3단계 자율운항 선박, 3단계 그 자율운항 선박의 경우에 원격 조종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배에는 선원들이 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그 그림에서 봤습니다만 조그만 방에 원격 조종자가 이제 존재하면서 그 배의 그 상황을 쭉 보고 있다가 이제 여러 그 이벤트에 개입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이죠. 그래서 그 육상에 있는 원격 조종자를 우리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 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다가 제기를 하게 되면은 그게 법적인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을 이행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불법 행위 있기 때문에 책임을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운 같으면 운송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운송을 하는데 HMM이나 펜오션 같은 그런 그 선박회사가 자기 운송인이지만 직접 할 수 없고 선장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장이 운송인인 HMM이나 펜오션의 이행 보조자, 그러니까 운송 이행을 도와주는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행 보조자가 잘못해가지고 운송물에 손해가 났다 그러면은 이제 HMM이나 펜오션이 손해배상을 지도록 우리가 법에, 민법과 상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배에 그런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육상에 있는 원격 조종자를 선장과 똑같이 봐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육상의 원격 조종자가 배에 지금 운송되고 있는 냉동 컨테이너의 온도 조정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육상의 원격 조종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운송인이 잘못이다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그 계약 불이행은 문제가 없이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불법 행위 책임입니다. 바다에서 충돌 사고가 나가지고 손해가 났다. 이럴 때 마찬가지로 펜오션이나 HMM에 그는 이제 상징적인 가상의 그 단체일 뿐이죠. 우리가 회사란 것은. 그래서 누가 운항을 하느냐 하면 선장이 배를 가지고 운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장은 펜오션이나 HMM의 이제 피용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피용자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법의 사용자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충돌 사고는 이제는 육상의 원격 조종자가 이제 피하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육상의 원격 조종자는 여전히 펜오션이나 HMM의 피용자거든요. HMM이나 펜오션이 봉급을 주고 선임을 하고 관리 감독하니까 사용자 피용자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제3단계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현재 법을 그대로 지켜도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조선소의 작업장에 이제 근로자를 대신해 가지고 로봇이 이제 작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로봇 등도 이제 사람으로 간주해서 로봇이 잘못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근로자가 사망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로봇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조선소가 이제 자기의 피용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니까 그 부분도 로봇도 사람이 아니지만 그 조선소의 그 피용자로 봐서 조선소가 이제 불법행위 책임을 지도록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선박은 법률적으로 사람이 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타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 단계로서 시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울산이나 우리 여기 창원 앞바다에서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시운전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운전 만드는 특별법을 좀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탄소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탄소 관련해서 이제 법률 문제는 비용의 문제가 개입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해운 산업은 선박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그 소유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운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펜오션이 있고 여기 HMM이 있다 할 때 그
펜오션이 자기가 소유하는 배를 HMM에다가 빌려줍니다. 그러면 HMM은 이거 빌린 배를 가지고 운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와 운항은 다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하는 사람이 있고 운항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펜오션이 소유자고 이제 HMM이 배를 빌려갖고 용선자인데 이 사람이 전기 용선자로 화물 운송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조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개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연료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박을 건조하는 것은 소유자의 몫입니다. 그럼 펜오션이 3배를 건조했다 그러면 모든 비용이 펜오션 소유자가 납부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연료유를 공급받는다. 새로운 연료유를 공급받는다 하는 것은 이제 운항자가 이제 자기가 부담할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료유 비용이 추가가 들었다면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운항자가 책임을 질 일이지 그 선박 소유자가 책임을 질 일이 아닌 것이 되죠. 그리고 엔진 설치를 특별히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기 3번째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선박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엔진은 이제 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탄소세, 우리가 유럽에서 이제 부과하겠다는 탄소세 같이 세금을 내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탄소가 배출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오냐? 운항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용선자에게 이거 부과를 시키는 것이 맞겠다. 전 세계적으로 이걸 소유자에게 부과를 할까? 아니면 운항하는 용선자에게 부과할까 하는 것이 이슈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운항자인 용선자에게 부과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탈탄소와 관련해서 탄소세가 부과되면 현재 상태로 두면 막 분쟁이 일어납니다. 야, 이게 소유자가 내야 되냐, 전기 용선자가 되냐,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입법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운항자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둬야 우리가 분쟁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법학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연료 공급을 받지 못해 가지고 배가 뭐 놀게 됐다. 그럼 이거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이게 소유자가 부담하느냐, 전기용선자가 부담하느냐? 연료의 공급은 운항자의 몫입니다. 용선 계약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전기용선자가 자기가 스스로 부담할 사항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기간 개조를 위해 가지고 리톨빗을 위해 가지고 조선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용선 기간 중에 배를 사용하지 못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파이어라 그래 가지고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는, 내가 배를 빌렸는데 수리 때문에 배를 사용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빌린 값을 용선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린 코리도라 이런 이야기 아마 많이 듣게 됩니다. 국가 정상끼리도 그린 코리도에 대해서 뭐 서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부산항과 미국의 시애틀항까지 그린 코리도어를 뭐 설치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것은 이제 두 지점 간에는 탈탄소화를 빨리 만들어 주겠다 그런 국가 간의 약속입니다. 그냥 두면 이게 탈탄소가 안 되고 계속 탄소가 배출되는 배가 다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탄소가 안 나오는 배를 집어넣겠다 그런 취지의 두 나라 사이의 자율적인 그냥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이게 법적으로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대권 항로라고요. 우리가 선박이나 비행기 다닐 때는 저 알라스카 위로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린 코리도를 한다고 이렇게 밑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했을 때 보통은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원래 다녔던 길을 가지 않고 밑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가 해상 보면 1호라는 게 있어요. 1호 데비에이션이 있어가지고 1호를 하게 되면은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주지 않아요. 이거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항로를 다닌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해상 뭐 특별한 우선권을 갖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배는 항해할 때 우선권을 갖는 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그 CCUS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탄소 포집 시스템인데 그 탈탄소를 그 아까 암모니아라든지 수소를 사용하면은 전혀 탄소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상당한 비용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LNG 또 메탄올을 사용하면 탄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탄소를 내가 다 포집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이것을 물 밑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우리가 대기 중에 나오는 탄소가 없거든요. 그 수단으로서 이제 각광을 받는 것이 바로 이 CCUS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에서도 그 LNG, 특히 이제 발전소, 포항제철 같은데 그 발전소에서 탄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탄소를 포집해가지고 우리 배에다가 그것을 액화시켜서 운반해가지고 뭐 울산 그 앞바다에 있는 그 깊은 이제 그 유정 그에다 이제 집어 넣어버리는 거죠. 이런 그 이제 밸류 체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제 신조 비용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기사에 보시면 막 그 LCO2 또는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건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에 대한 이제 법적인 좀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그림에도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일단은 그 액화 그러니까 가스를 받아 가지고 액화를 일단 배에서 아마 식혀서 운반하고 이걸 육상에 갖다 주던가 바다에서 이제 파묻는 그런 역할까지를 하는 상인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상인이 이런 일을 하는 상인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 해상법이 적용 대상이 되는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톤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해운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법인세를 내는 게 아니고요. 법인세를 내지 않고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데 아주 조금 냅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그리스, 일본, 한국, 영국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할 사람들, 그 액화 이산화탄소 처리업자를 할 사람들이 저 중간에는 배를 가지고 운송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해운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그게 그 해운법상 사업자가 된다면은 톤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법인세 내지 않고 조금만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리티컬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가 톤세 제도가 가장 선주들한테 유리해요. 뭐 특별하게 뭐 제약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법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업 하시는 분들은 다 우리나라에 등록해서 하려 할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이제 밸류 체인이 형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상 풍력 발전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선원으로 볼 건가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원들은 배에서 근무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위험합니다. 우리가 떨어져도 육지에서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배에서는 떨어지면 하면 죽어버려요, 바다에. 그래서 배에 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 유족 보상을 해줍니다. 우리가 직무가 아니면은 유족 보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배에서는 배에서 있다가 사망만 해도 유족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풍력 발전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럼 바다 위에서 일하잖아요. 저는 저런 사람도 선원과 똑같이 유족 보상 되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무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선박에 승선하는 분들은 뭐 1개월 승선하면 5일씩 또 8일씩 휴가도 주는데 그렇게 돼야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자율운항 선박에서 아까 3단계 그 어떤 방에서 이제 원격 조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선원과 똑같이 봐줘야 될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은 육장에 있으면서 출퇴근할 거 아닙니까? 선원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래서 선원법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균형 잡힌 해운 조선 산업의 탈탄소와 뭐 디지털화 달성, 이거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많은 부분에 이제 수출에 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출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너무너무 많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월호 같은 경우도 내항에서 일어났잖아요. 내항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조선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중소조선, 우리나라 내항에 필요한 조선들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 기자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큰 대형 조선소에 들어가는 기자재도 있지만 조그만 내항에 필요한 기자재도 있거든요. 근데 같이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면은 계속 외항 큰 것만 우리가 포커스 맞춰 하거든요. 왜? 그게 수출의 매출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나는 안 되겠다 보고, 얼마 전에 우리 일본 학자가 와서 좀 줌으로 강의를 했는데, 일본은 보니까요, 그 자유로랑 선박 만드는데도 소형 선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우리가 탄소 배출이 시골에 있는 어항의 그 어촌의 어선에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하자는 이야기를 제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중소형 조선소도 우리가 한 80여 개 있는데 한 6천억 정도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고, 또 우리 기자재 오늘 1350개 정도가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 우리가 절대로 경시하지 말고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예, 넘어가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소형 조선소나 그 기자재 관련해 가지고 RG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선주들이 발주할 때 내가 선수금을 줘야 그 돈을 가지고 건조를 하거든요. 근데 혹시 우리가 조선소나 그 기자재 업체가 뭐 파산이 되거나 하면 자기들이 돈을 못 돌려받으니까, 야, 내가 돈은 주지만 너 문제 있을 때 그걸 나한테 돌려준다는 보증을 해달라 그래요. 그걸 이제 은행이 끊어주거든요. 근데 뭐 대형 조선소야 당연히 해주겠죠. 국가가 또 지원해 주니까. 또 수출입원이 그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소형 조선은 영세하잖아요. 기자재들이 영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행이 잘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안 해주니까 그 발주가 떴어도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이제 기금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랑 같이 해서 기금 제도에서 이제 보정이 되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좀 공동 설계팀도 조합 내에 둬야 되겠다. 그리고 인력 공급 어려운 거는 뭐 여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기자재에 대한 또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좀 2차 보전 등등 참 그 지원을 좀 많이 하자라는 그 취지로 이제 제가 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가 다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인도네시아는 조선업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인도네시아에 내항 다니는 배들은 누가 탈탄소 시켜줄 겁니까? 누가 자유로운항 시켜줄 겁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기 오늘 오신 중소조선 또 기자재 계신 분들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사장님 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뭐 저 호경기 온 거 체험 못하겠다 하시는데, 우리가 이 기회 살려야 됩니다. 이 좋은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런데 조선이 없잖아요. 누가 할 거면 우리가 다 해야 된다니까요.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로운 선박의 용격 조정자. 예, 요거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면, 저도 아까 이제 그 그림에 한 사람만 타고 있었잖아요. 근데 자유로운 선박이 3단계 꼭 한 사람만 필요한가? 제가 오늘 곰곰이 아침에 생각을 해봤어요. 한 사람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배를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24시간 어떻게 감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에 당직 서는 것처럼 우리 배는 이제 3교대를 합니다. 4시간씩 3교대 2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8시간 근무니까 8시간씩 하는 세 사람이 필요해요. 38이 24, 24시간. 세 사람이 아까 그 방에 돌아가면서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건이 발생되면 아주 경험 많은 뭐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캡틴도 하고 버박도 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해서 한 사람이 더 필요해요. 그럼 4명이 세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4명이.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제 배 사관들이 8명 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관 일도 하고 하면 8명이 4명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뭐냐면, 야, 자유로운 선박되면 선원들 다 없어진다 하는데,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부원들은 없어질지 몰라도
3단계에서는 회계사는 4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인구가 50만에서 25만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우리 인력이 모두가 반으로 줄어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100명 필요한 인력을 앞으로 20년 뒤에도 100명 필요하다 해서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걸 자동화시키면서 반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 자유로운 선박이 도래한다고 해가지고 뭐 선원사회가 뭐 부담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 교수님, 자유로운 선박 3단계도 선원 대체되는 사람이 4사람이다.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예, 그리고 또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선박이 되더라도 항 내에 들어오면요, 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 저는 그게 안전하게 배가 부두에 붙고 나오고 선창 청소를 하고 난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육지에 오면 한 5명 정도 되는 팀이 배에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뭐 선원 사회가 인력 규모가 뭐 줄어든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법적 지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의 법과 경영이 결합된 뭐 2D를 이루자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해상법 전공이고 또 해운 출신입니다만은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를 한 15년 이끌었고 한 1년 반 동안 대우조선해양의 사회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조선소의 뭐 사정도 알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술로는 초격차입니다. 우리가 1등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학이나 경영의 측면에서 보면 다른 산업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쪽이 그 법학이나 경영하는 교수들하고의 접촉을 본다면은 우리가 부족함이 있거든요. 우리가 변호사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하는 일과 교수가 하는 일은 다릅니다. 우리 같은 교수들은 우리 일이기 때문에 즐겁게 이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학과 경영학이 좀 같이 기술과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 1분 정도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우리 주최 측에 들어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산업은 뭐 세계 1위를 달성한 지 이미 20년이 되어 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문을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선박은 이제 전환기에 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조선이 정말 큰 이제 시장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환이 제대로 되고 우리가 이를 기회로 정말 튼튼한 세계 1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이제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볼 때는 이제 아까 인력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적인 그런 인력관리공단을 좀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대형선, 중소형 어선 차별 없이 탈탄소와 자유로운 선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나는 국가의 책무다라고 좀 못을 박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책무가 돼야 국가가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탈탄소와 관련해서는 이제 선주하고 용선자 사이에 우리가 비용 부담의 원칙을 우리가 법률로 정해서 분쟁을 우리가 없애줘야 되겠다. 그리고 새로운 밸류 체인이 이제 만들어진다. 아까 이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 업자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예를 들면은 톤세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전 세계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이것은 좀 더 먼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업으로 봐서는 이제 호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이 많아져요. 그럼 조선업만 다 가주지 말고 이걸 좀 이제 영세한 선주들한테 나눠주고 또 국제적으로 외국에 아프리카에 있는 선주들한테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좋겠다고요. 그다음에 자유운항 선박과 관련해서는 이제 시운전이 가능한 특별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4단계는 말이죠. 일본의 경우에는요. 4단계. 우리 조선업 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일본은 4단계는 자기들이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너무나 좀 먼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가 봐요. 그래서 일본도 3단계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우리도 저는 막 3단계까지 고려하고, 특별하게 전쟁용으로 쓰는 무인 선박 같은 경우는 4단계 되겠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3단계까지로 한정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원격 조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당직자나 선장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둬 가지고 이제 법적 안정을 취해가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격 조종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대단히 고차원적인 핵이 전문직이 돼야 됩니다. 기관 일도 잘 알아야 되고, 항해 일도 잘 알아야 되고, 또 막 육상의 일도, 법률도 잘 알아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사람은 저 같은 이제 선장 출신이 할 수도 있지만 조선소에서 이제 그 커스터머 이제 프로바이더 해주시는 고객 관리부에 있는 분들도 특별 교육을 받아가지고 원격 조종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향으로 가면 우리 조선산업 기자재 산업이 앞으로 한 10년 내에 현 분위기를 잘 살려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우리 조선 산업이 되겠다, 기자재 산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